저를 용서하소서. 이 못난 자식이 집안을 망쳤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5살 장성한 사내가 어미 앞에서 이마를 땅에 찌으며 통곡을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어 돌아오는 일 말입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이 아니라 모두가 믿는 확실한 증거를 안고서 말이지요. 한성 근처 송파장에서 국밥집을 꾸리던 윤말순에게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 아침 말순이 국밥 국물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안악들 서너시 장터 입구에 모여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듣자 하니 윤설이네 아들이 큰일 났다던데 관청 돈을 빼돌렸다면서 장부까지 조작했다고 하더라고. 역시 서얼은 서얼이여. 아무리 글을 읽어도 본성은 못 속이나 봐. 말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문은 이미 장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윤도겸은 한성부 소속 서리로 1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이라 승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글씨 하나는 단정하고 장부 정리 하나는 또렷해서 상관들의 신임을 받아왔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관청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윤설이 댁이 여기요?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말순의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뒤따라온 이방 둘이 안으로 들어서더니 도겸의 팔을 잡았지요. 윤도겸, 너는 지금부터 관청 장부 조작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도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입 다물어.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내 필체로 작성된 차용 문서, 내 도장이 찍힌 장부 모두 압수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관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나리, 저희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오해가? 오해가 아니오. 이미 다른 서리들 증언도 나왔소. 근래 약초를 다려 먹으며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도 확인됐고 그 말에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겸이 몇 달 전부터 관청일이 과중하다며 약초를 복용해온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을 못 이루고 손이 떨린다며 어느 약방에서 구해온 약을 꾸준히 먹고 있었지요. 그건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약초 때문에 정신이 흐려진 틈을 타서 장부를 조작했다는 게 문제요. 이만 가겠소. 도겸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지요. 그날 저녁 도겸은 풀려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지요. 관청에서는 증거가 명확하니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유배를 보낼 것이라고 했답니다. 액수는 은자 500냥. 말순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 도겸이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요 몇 달 사이 머리가 자꾸 멍하고 누가 제 앞에 문서를 내밀면 그냥 도장을 찍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일이 될 줄은. 말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지요. 어머님, 며느리 정연아가 나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운 흔적이 역력했지요.
제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연하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이제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볼까 했습니다만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다, 연하야.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 어머님, 하지만 저도 이 집 사람입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몸이라도 팔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후볐지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사랑채에서는 도겸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안방에서는 연하가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북적였을 텐데 그날은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힐끔거리기만 했지요. 그때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사내로 평소에도 자주 국밥을 먹으러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단정한 옷차림새를 한 사람이었지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말순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먹으면서 가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계산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장, 세상 일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법이지. 말수는 고개를 들었지만 사내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문서를 내놓기로, 장터 국밥집 권리를 팔기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붓기로,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몰랐지요.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 뒤 말수는 송파장 안에서 가장 큰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팔고자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소? 객주 주인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시국에 집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게다가 윤설이네 집은 소문이 안 좋아서. 그럼 장터 국밥집은? 그것도 마찬가지요. 누가 죄인 집안 자리를 이어받으려 하겠소?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지요. 방값이라도 좋으니 처분해 주시구려. 객주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사흘만 기다려 보시오. 최대한 알아보겠소. 말순이 집으로 돌아오니 연하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수심이 가득했지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장 보러 갔다 왔다. 말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을 판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도겸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겨우 얼굴을 내민 것이었지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청 사람들이 보여준 장부를 보니 분명 제 글씨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도장도 제 것이고,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했든 안 했든 이미 일은 벌어졌다. 지금은 그 빚부터 갚아야 한다. 그 돈을 어떻게 해? 염려 말거라. 어미가 알아서 할 테니.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더 괴로워할까봐 두려웠지요. 닷새째 되는 날 객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사람을 구했소. 집과 장터 권리 합쳐서 은자 300냥에 사기로 했소. 300냥이라 조금 더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급하게 내놓으니 어쩔 수 없소. 그나마 이것도 내가 사정사정해서 얻어낸 거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그렇게 하시구려. 말수는 300냥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평생 모아둔 폐물과 곡식을 다 팔아 겨우 은자 400냥을 마련했습니다. 500냥에는 100냥이 모자랐지요. 그날 밤 말수는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예, 어머님. 나는 집과 장터를 팔았다. 그 돈으로 도겸의 빚을 갚을 것이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그럼 저희는 어디서... 우리는 새빵살이를 해야 할 게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예,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지 않느냐. 이 집안에 붙어 있으면 내 인생만 망가진다. 그러니 말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혹시 저더러 이혼을 하고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연화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안 됩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서방님께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가 어찌 혼자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연화야, 어머님, 제발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고생하겠습니다. 품팔이라도 바느질이라도 해서 보태겠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지요. 착하다, 우리 며느리. 내가 복이 많구나. 하지만 이틀 뒤 연화가 다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지요. 어머님, 제가 밤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어머님께서 집까지 파셨는데도 100냥이 모자라다고 하셨지요? 그 돈을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떻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친정에 작은아버님이 계십니다. 상단을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집을 와서 거절했지만 지금이라면 다시 부탁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 일이라니. 그건 너무... 어머님, 저는 글도 읽을 줄 압니다. 장부 정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100냥을 갚겠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잠시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작은아버님 상단이 한성 저작거리에 있으니 거기 근처에서 머물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연화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어머님, 이건 제 결심입니다. 서방님의 빚을 다 갚고 저도 떳떳하게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결국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미가 막을 수는 없구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거라. 예,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사흘 뒤 연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말순과 도겸이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서방님, 몸조리 잘하십시오.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연하가 도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연하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말순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렇게 연하는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말순은 관청에 은자 400냥을 납부했습니다. 담당 관리가 장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머지 100냥은 언제 낼 수 있소? 한 달. 아니, 2달만 기다려 주시오. 며느리가 돈을 벌어오기로 했습니다. 2달이라. 줬소. 하지만 그때까지 못 내면 윤도겸은 유배를 가야 하오.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간 국밥집이 보였지요. 새 주인이 벌써 장사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일군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주인장, 힘내시오. 돌아보니 얼마 전 국밥집에 왔던 그 중년 사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말수가 적어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고맙소. 말순이 답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새빵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야 했지요.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하가 떠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장터 근처 좁은 새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아궁이 하나뿐인 곳이었지요. 도겸은 그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이라도 먹어라. 말순이 죽을 끓여 내밀었지만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어미가 어찌 견디겠느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도겸은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눈빛은 점점 더 풀려갔고 손은 계속 떨렸지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보름째 되는 날 도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게 그 약초를 좀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초? 예전에 제가 먹던 그 약초 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머리가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초 때문에 내가 정신을 잃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더냐? 그걸 또 먹으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잠도 못 자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 약초라도 먹으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말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그날부터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지요. 20날째 되던 날 밤 말순이 잠에서 깨어보니 도겸이 없었지요. 도겸아, 도겸아. 말순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땅을 긁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도겸아, 말순이 아들을 껴안으니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정말 그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아무 걱정 마라. 어미가 다 해결할 테니. 하지만 말순도 막막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고, 며느리에게서는 소식이 끊겼지요. 한 달이 되던 날, 말순은 장터에 나가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음식을 해주는 일뿐이었지요. 수고가 많소. 동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꾼의 시선이었지요. 설이 아들 둔 게 무슨 소용인가. 결국 죄인 되고 패가 망신했네. 그 며느리는 어디 갔대? 돈 벌러 갔다던데. 아마 다시는 안 돌아올 걸세.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도겸이 또 없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어디 갔느냐? 한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주막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지요. 도겸아, 윤씨, 이 사람 술을 얻어먹으려고 했소. 내가 쫓아냈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만. 말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도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지요.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입 다물어라. 말순이 아들을 집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갔지요. 어미 말 잘 들어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설령 실수를 했다 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너를 이용한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어미가 반드시 밝혀낼 게다. 말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이대로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소식이 없는 걸까요? 정말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지요. 그 중년 사내였습니다. 예전에 국밥집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지요. 사내가 말순을 보더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장,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무엇이오? 혹시 댁의 며느리가 어느 상단으로 갔는지 아시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한성 저작거리에 새로 뜬 상단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곳이 아닌가 싶어서요.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로 뜬 상단? 며느리가 거기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왜 소식이 없는 걸까요? 말순의 가슴속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에서 정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요. 말수는 연하에게서 단 한 차례도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배를 가야 하는 겁니까? 도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말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날 오후 말수는 마지막 남은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빵살이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했지요. 창고 구석을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비단 보퉁이 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언제 여기 들어온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여러 개의 인장과 접힌 종이 뭉치들이었지요. 이게 대체 말수는 종이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용 문서였지요. 윤도겸 명의로 된 차용 문서, 최 씨 집안 명의로 된 차용 문서, 박 씨 상단 명의로 된 차용 문서, 모두 합쳐 7장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도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숨겨둘 리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말수는 보퉁이를 다시 살펴보니 안쪽에 작은 수가 놓여 있었지요. 매화 한 송이.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매화수는 며느리 연아가 늘 자기 물건에 새겨넣던 표시였습니다. 이게 연아 것이라는 말인가? 말수는 다시 장부들을 펼쳐봤고 한 가지를 더 발견했지요. 모든 문서에 찍힌 도장들이 제각각 달랐습니다. 윤도겸의 도장, 최 씨 집안 도장, 박 씨 상단 도장, 심지어 관청 인장까지 있었지요. 이건 위조된 인장이 아닌가.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이 인장들을 만들어서 가짜 문서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그 보퉁이가 연화의 것이라면 설마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얼 보고 계십니까? 이리 와보거라. 말순이 장부들을 내밀어 보이자 도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건 제 이름으로 된 차용 문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걸 쓴 적이 글씨를 봐라. 이게 내 글씨냐? 도겸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뭔가 어색합니다. 제 글씨는 이렇게 삐뚤지 않습니다. 그렇지? 말순이 다른 문서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들도 봐라. 전부 다른 집안 명이지만 필체가 묘하게 비슷하지 않느냐? 도겸이 문서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미묘하게 붓끝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여러 필체를 흉내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퉁이를 보았지요. 매화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겸아, 이 수 누구 것인지 아느냐? 이건 연아가 늘 자기 물건에 새기던 그렇다. 연아 것이다. 도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가 연아의 물건을 가져다가 도겸아,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연아가 내게 약초를 다려준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제가 관청일로 힘들어하니까 친절하게도 약방에서 약초를 구해다가 도겸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 약초를 먹은 뒤로 내 정신이 흐려졌다고 했지? 예. 그리고 누가 문서를 내밀면 그냥 도장을 찍었다고 했지? 예. 설마.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약초를 먹여 정신을 흐리게 만든 것, 그 틈을 타서 도장을 찍게 한 것, 그리고 관청에 고발한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면, 그럼 연아가 저를 일부러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보퉁이가 연하 것이라면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말수는 장부들을 다시 챙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관청에 가봐야겠다. 하지만 관청에서 믿어줄까요? 이미 저를 죄인으로 믿든 안 믿든 시도는 해봐야지. 말수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집까지 팔아가며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모든 것을 꾸민 장본인이었다면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아야,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튿날 아침 일찍 말수는 보퉁이를 들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가 막아섰지요. 관청에 함부로 들어오려 하는가? 나는 윤도겸의 어미여.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 관리를 만나게 해주시오. 증거? 이미 사건은 끝난 일이오. 돌아가시오.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시오. 위조된 인장과 가짜 문서가 여기 있소. 문지기가 훑어봤지만 코웃음만 쳤지요. 그런 건 관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오. 그리고 지금 관리는 자리에 없소. 말수는 한참을 더 버텼지만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장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지요. 주인장. 돌아보니 그 중년 사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침착한 표정이었지요. 아, 나리.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소? 혹시 관청에 다녀오셨소?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사내가 보퉁이를 힐끔 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소?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퉁이를 열어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제 며느리 물건에서 나왔습니다. 사내가 문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지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인장, 이건 심상치 않은 물건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들 전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사내가 한 문서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이 글씨체, 여러 사람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 맞소. 하지만 미묘한 습관이 남아있소. 붓끝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똑같소. 그럼 한 사람이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리고 이 도장들. 이건 관청 것까지 섞여 있소.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인장, 혹시 댁의 며느리가 글을 읽을 줄 압니까? 예, 연하는 친정이 양반 집안이라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가 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칠 전 제가 한성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본 상단 장부 조각이요. 바람에 날려서 길에 떨어진 걸 주었지요. 말순이 그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글씨체가 보퉁이 안의 문서들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주인장, 혹시 댁의 며느리 필체를 아십니까?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 안쪽의 매화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연하가 늘 자기 물건에 새기던 표시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분명해졌소. 말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연하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소. 하지만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오. 사내가 말순을 일으켰습니다. 주인장,
제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사원부 소속 이찰방이요. 사원부라니. 말순이 눈이 커졌습니다. 사원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었지요. 몇 달간 한성 일대의 상단을 조사해 왔소. 최근 들어 위조 문서로 돈을 끌어모으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받았소. 이찰방이 문서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소. 특히 이 관청 인장. 이건 석 달 전에 분실 신고가 들어온 물건이요. 그럼 연하가 그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성이 높소. 그리고 댁의 아드님은 아마도 그들이 만든 희생양일 것이요.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들을 파멸로 몰아넣었다니. 그럼 우리 도겸이는 누명을 쓴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오. 이 문서들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찰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댁의 며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성 저작거리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상단에서 일한다고. 그 상단 이름이 혹시 최만수 상단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찰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조사하던 곳이요. 최만수는 겉으로는 상단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위조 문서와 사기로 돈을 끌어모으는 자요. 그럼 연하가 그자와 함께. 그렇소. 그리고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댁의 며느리는 이제 그 상단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을 것이요.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험하오. 그들은 이미 여러 사람을 파멸시킨 자들이요.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좋소.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그날 저녁 말순과 이찰방은 계획을 짰습니다. 말순이 국밥 장수로 가장해서 상단에 접근하기로 했지요. 상단에서는 곧 큰 잔치를 연다고 들었소. 그때 주인장이 그 틈에 끼어들어가 내부를 살피는 거요. 알겠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아들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사흘 뒤 말수는 국밥 솥단지를 이고 한성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최만수 상단은 큰 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의 대문이 두 짝이나 되는 제법 호화로운 곳이었지요. 대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 잔치에 쓸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 이리 서시오. 상단 아래 일꾼이 소리쳤습니다. 말순도 그 줄 끝에 섰지요. 하나씩 물건을 검사하고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말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국밥이라. 좋소.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 쪽으로 가시오.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잔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말순은 부엌으로 가는 척하다가 슬쩍 뒤쪽 건물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찰방이 귀띔해준 대로였지요. 장부를 보관하는 곳은 뒤쪽 별채일 것이요. 거기서 증거를 찾으시오. 말수는 별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지요. 오늘 잔치에 올 사람들 명단은 확인하셨습니까? 그 목소리에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하였습니다. 다 확인했네.
자네 덕분에 이번 장사도 제대로 될 것 같아. 최만수였지요. 그나저나 연아, 자네 시어미와 남편은 어찌 됐나? 걱정 마십시오.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미는 집까지 팔아 은자 400냥을 관청에 냈습니다. 그중 200냥은 우리가 빼돌렸고요. 관청 담당자를 매수한 보람이 있군. 장부만 조작하면 아무도 모르지. 그렇습니다. 남편은 유배 가거나 노비로 팔릴 것이고 우리는 그 돈으로 상단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자네 참 무섭구만. 그래도 괜찮겠나?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리 없습니다. 증거는 이미 다 없앴고 설령 뭔가 남았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죄인의 가족이 하는 말을 말입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연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수수하고 조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단의 절반을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벌어온 돈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반이라. 그건 좀. 아니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제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테니까요. 최만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절반을 주겠네. 연아가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게 정말 자기 며느리란 말입니까? 그 착하고 효성스럽던 며느리가 저런 모습이었다니.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연아야. 연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말순이 소리치자 연아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지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물어야지. 내가 도겸이를 파멸시켰구나. 내가 모든 걸 꾸민 거였구나. 연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제가 왜 그 집안에 시집을 갔는지 말입니다. 뭐라고? 저는 처음부터 노린 겁니다. 서울 출신 설이라면 함정에 빠뜨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연아가 일어나 말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초에 정신을 잃은 채 도장을 찍게 만들고 위조 문서를 만들어 관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집까지 파실 거라는 것도 다 계산했죠. 2년이 말순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수가 말순의 팔을 잡았지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오. 손 놔. 말순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연아야, 내가 설령 나를 속였다 해도 도겸이는 무슨 죄가 있느냐? 내 남편 아니더냐? 연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편?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다만 이용할 가치가 있었을 뿐이죠.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년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원부다. 사원부에서 나왔다. 연아와 최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문이 열리며 이찰방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관군들이 몰려들었지요. 최만수, 정연아, 너희들은 위조 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연아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이건 무슨... 저는 아무것도... 입 다물어라.
이찰방이 말순에게서 받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내가 만든 위조 인장과 문서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내 필체도 확인했다. 연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광군들이 연하와 최만수의 팔을 잡았지요. 말수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사흘 뒤 한성부 뜰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상단 사기 사건이 공개 신문에 붙여진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말순과 도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뜰 한가운데 연하와 최만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성부 판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위조 문서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 먼저 윤말순, 나와서 증언하라. 말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며느리 정연아가 제 아들 윤도겸을 파멸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떤 계략이냐? 먼저 아들에게 약초를 먹여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위조 문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 뒤 관청에 고발하여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짓을? 세상에 그럴 수가. 판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말순이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위조된 인장과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퉁이는 며느리 것입니다. 이찰방이 나섰습니다. 날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문서들의 필체가 모두 정연아의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인장들 중 일부는 석 달 전 분실 신고가 들어온 관청 물품입니다. 판관이 연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연아, 변명할 말이 있느냐?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뭐냐? 돈이 필요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양반 집안 서녀로 태어나 평생 천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혼처도 구하지 못해 서얼에게 시집을 갔고 저는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파멸시키고 변상금까지 횡령했단 말이냐?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말순이 낸 은자 400냥 중 200냥을 관청 담당자와 짜고 빼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찰방이 나섰습니다. 날이 관청 담당자도 이미 체포했습니다. 자백도 받았습니다. 정연아가 돈을 주고 장부를 조작하게 했다고 합니다. 구경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런 년을 효부인 줄 알았더니 연아가 갑자기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억지로 시집 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내 남편을 파멸시킬 이유가 되느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전 재산을 가져갔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것도 모자라 나까지 속였다. 연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도 되느냐? 조용히 하라. 정연아, 내 죄는 명백하다. 위조 문서 작성, 사기 횡령, 그리고 무고죄까지 더해진다.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최만수 역시 같은 죄목이다. 너희 둘은 유배형에 처한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당연한 벌이야. 판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도겸의 누명은 벗긴다.
그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는 무효로 한다. 또한 윤말순이 부당하게 납부한 은자 400냥은 전액 즉시 돌려준다. 도겸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하가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어머님, 나는 내 어미가 아니다.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말순과 도겸은 한성부 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그래, 끝났다.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꾸나. 하지만 말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허무함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관청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계시오? 말순이 새빵 문을 열었습니다. 한성부 명에 따라 부당하게 납부한 은자 400냥을 돌려드리러 왔소. 관리가 무거운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판관께서 명하셨소. 억울하게 빼앗긴 돈이니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소. 관리가 돌아가고 말순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말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집은 이미 팔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권리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이 돈이라도 돌아왔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겸아,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우리 다시 국밥집을 차리자꾸나. 도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이 돈으로 장터 구석에 작은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을 게다. 석 달 뒤 말순은 장터 한편에 조그만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큰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제대로 된 가게였지요. 국밥 드세요. 구수한 국밥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윤씨네, 장사 다시 시작했구먼. 그래야지요. 살아야 하지 않겠소. 말순은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아들의 누명이 벗겨졌고 빼앗긴 돈도 돌아왔으니까요. 도겸은 관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으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지요. 제가 이제 녹봉도 받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어미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구나. 말순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연하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표정이 어머님, 저는 하려던 말을 끝내지 못한 그 눈빛이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년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끝난 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찰방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잘 됐소. 날이 어서 오십시오.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이찰방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뜨끈한 국밥을 내왔지요. 맛있소.
역시 주인장 솜씨는 변함없구먼. 과찬이십니다. 이찰방이 국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한 가지 전해드릴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정연아가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최만수와 함께 북쪽 변방으로 갔지요. 말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 남겼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을?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그리고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겠다고. 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생? 이번 생도 제대로 못 산 년이 무슨 다음 생이람. 이찰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소. 분명 나쁜 짓을 했는데도 끝에 가서는 후회를 하더군요. 후회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집안을 파탄냈습니다. 후회로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찰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장, 그럼 이만 가보겠소. 몸조리 잘하시오. 예, 나리도 안녕히 가십시오. 이찰방이 떠나고 말수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요. 말수는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연아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후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꿈을 꾸고 있느냐?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자신은 더 이상 그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며칠 뒤 도겸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시 장가를 들까 합니다. 말순은 놀랐습니다. 장가를? 벌써? 예. 관청 동료가 중매를 섰는데 괜찮은 집안 딸이라고 합니다. 과부이긴 하지만 사람됨이 좋다고 하더군요. 말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어미가 뭐라 하겠느냐?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연하 생각 때문에 그년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말순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석 달 뒤 도겸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말순을 정성껏 보살폈고 가게 일도 거들었습니다. 말순은 그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살펴야지. 하지만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1년이 지나 말순의 국밥집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입소문도 났지요. 윤신의 국밥은 구수해서 좋아. 참 대단해. 그 고생을 하고도 다시 일어섰네. 말수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도 돌려받았고 아들 누명도 벗겨졌고 가게도 다시 차렸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말수는 가게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주인장, 국밥 한 그릇.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국밥을 퍼줬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수척했지요. 말수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유배에서 도망친 건가요? 아니면 벌을 다 받고 돌아온 건가요? 연하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여자, 혹시 윤설이 전 부인 아닌가? 말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지요. 연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님, 너는 이미 내 며느리가 아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 말순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파멸시키려 했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다. 내가 지금 무릎을 꿇는다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어머님, 저는 정말 돌아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말순이 다른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었지요. 연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나 떠났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말수는 쉴 틈 없이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주인장, 맛있소? 고맙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아픔도 배신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돈을 돌려받았고 가게를 다시 차렸고 아들도 승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었지요.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두 진심은 아니고 효성스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착한 사람은 아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은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마련이고 선한 사람은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순을 기억하십시오. 고개를 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인생은 넘어진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서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